에이리언 시리즈의 후속편 에이리언 로뮬루스가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Are you alright? 성행위를 모티브로 한 에이리언 시리즈 탄생의 비밀부터 세계관 요약, 그리고 로뮬루스에서 펼쳐질 비밀까지 전부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세계관 요약. 에이리언 세계관에는 소위 제노모프라고 불리는 외계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이 괴물들은 숙주의 입에 생식기관을 삽입해 배아를 임신시키는 방식으로 종족을 번식시키죠. This place gives me the creeps. 에이리언 1의 각본을 작성한 댄 오베너는 실제로 이 과정을 강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이리언 영화 자체가 외계인 종족이 종을 뛰어넘어 인간을 강간하는 내용이라 요약될 수 있다고 했죠. 외계 생명체의 끔찍한 진화는 총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여왕 제노모프가 먼저 알을 낳으면 알에서 문어 모양의 기생충이 부화합니다. 일명 페이스허거라 불리는 이 기생충은 숙주의 머리에 달라붙은 뒤 입에 생식기관을 집어넣어 숙주를 임신시키죠. 각본가는 이 충격적인 과정이 마치 동물의 구강성행위를 연상시키게끔 일부러 의도해서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페이스허거가 달라붙는 숙주는 꼭 인간일 필요가 없는데요. 작게는 고양이에서부터 크게는 코끼리까지 동물이면 뭐든 가능하죠. What's happening? Something in the water. 인간을 임신시키고 나면 페이스허거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페이스허거에게 붙잡힌 인간은 무의식 상태가 되어 기본적인 생명 활동만 하게 되지만 임신 후 페이스허거가 떨어져 나가면 인간은 잠시나마 의식이 돌아와 평소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짧은 임신 기간 동안 배아는 인간의 몸속에서 빠르게 성장하죠. 다 성장한 배아는 인간의 가슴을 뚫고 튀어나오며 태어납니다. 이 끔찍한 출산 과정에서 숙주는 죽게 되는데 인간에서 튀어나온 배아는 처음엔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단기간 내에 커져 우리가 아는 제노모프의 형태가 됩니다. 초기 각본가는 일부러 제노모프가 최대한 원시적이고 잔혹한 모습으로 구상했다고 하죠. 제노모프의 유일한 목표는 이 끔찍한 과정을 반복해서 종족을 번식하는 것 뿐입니다. 만약 번식을 방해하는 생명체를 마주치면 공격하는 것이죠. 에이리언은 소총을 견딜 정도로 단단한 외피로 자신을 보호하고 길고 강력한 꼬리를 이용해 적을 내리치거나 관통합니다. 입속에 하나 더 있는 입은 뼈와 금속의 구멍을 뚫을 수 있고 이들이 흘리는 산성피는 강철을 녹일 정도로 치명적이죠. How could they cut the power, man? They're animals. 전기를 차단하는 걸 보면 지능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에이리언 시리즈의 악당 기업 웨이랜드 유타니는 에이리언을 살상 무기로 활용하고 싶어하죠. Shaping new worlds for every man, woman, and child. Weyland-Yutani, building better worlds. 웨이랜드 유타니 회사는 우주선 제조부터 인조인간 개발과 우주 개척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초거대 기업입니다. 회사는 좋은 세상을 위해 나가겠다는 선전 문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타임즈 선정 최악의 기업 중 하나로 꼽히죠. 타임즈는 영화 디스트릭트 9에 등장하는 MNU 기업과 블레이드 러너의 타이레이사보다 더 악독하다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 보수를 전액 몰수한다는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에일리언을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 과학 장교에게 승무원들이 죽어도 괜찮으니 에일리언을 꼭 지구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죠. 돈을 위해서라면 직원들의 목숨 정도는 희생할 수 있다는 탐욕적인 모습인데 또 에이리언2에서 LV-426 위성이 안전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사람들을 위성으로 보냈습니다. 회사의 무책임한 운영 때문에 LV-426에 도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에일리언에게 공격당해서 죽음을 맞이하죠. 참고로 웨이랜드 유타니는 에일리언2의 배경이 된 헤들리의 희망 식민지 외에도 여러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로뮬루스는 바로 이 웨이랜드 유타니의 식민지 중 하나인 잭슨의 별에서 시작합니다. 잭슨의 별. Is this really where you want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You know I don't. 친근하게 손을 맞잡는 주인공 레인 캐러딘과 앤디. 이 둘은 식민지 잭슨의 별 주민입니다. 레인 캐러딘은 개척자인 아버지를 따라 이 섬에 살게 되었죠. 개척자란 웨이랜드 유타니가 행성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초창기에 보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개척자들의 역할은 행성을 연구하거나 행성에 사람들이 살기 쉽도록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는 테라포밍에 일조하게 되죠. 에이리언2에서는 LV-426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약 60에서 70가구 정도의 개척자들을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레인의 아버지는 잭슨의 별 식민지를 테라포밍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죽기 전 앤디에게 자신의 딸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죠. 앤디는 인간이 아닌 인조인간인데 에일리언 시리즈 작품 속에서 인조인간이란 인간의 형태를 갖춘 로봇을 의미합니다. 초기 모델은 외형이 로봇에 가까웠지만 점차 기술이 개발되면서 거의 인간의 모습과 동일하게 개발되었죠.
다만 인조인간의 피는 빨갛지 않고 하얗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조인간의 장점으로는 평균적인 인간보다 속도와 힘이 뛰어나고 고통에 강하다는 특성이 있죠. 문제는 앤디가 구모델이고 약간의 결함이 있어 완벽한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디는 아빠의 부탁처럼 강인한 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동생처럼 레인을 따르며 그녀를 옆에서 보살펴주는 남매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죠. 레인은 소중한 앤디와 함께 자신의 마을을 떠나 코벨란 우주선의 승무원이 됩니다. 이 둘은 이전까지는 자신의 마을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긴장되는 여행을 떠나게 되죠. 로물루스의 감독 페데 알바레즈는 이 부분에서 우루과이 출신인 자신이 느꼈던 걸 작품에 녹여냈다고 합니다. 그는 우루과이라는 나라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면 혹시 더 큰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갖는 사람들을 자주 봐왔고 그런 갈망을 영화 속에 그려냈다고 하죠. Then this is our only ticket out of here. 이들은 코벨란 우주선을 타고 르네상스 우주 정거장에 도착합니다. 이 정거장은 2142년 이전까지 제노모프 실험장으로 사용된 곳이지만 이후 에일리언이 정거장을 점령하자 버려진 죽음의 공간이죠. 코벨라노 승무원들이 정거장에 방문하게 되면서 수많은 에일리언을 마주하게 되고 이들과 대항해 싸우는 것이 주요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에일리언 로물루스의 감독은 이번 편은 특히 인조인간에게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작품의 세계관 속에서 인조인간은 에일리언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 편입니다. 애초에 에일리언이 공격하는 이유는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인데 숙주로 쓰이지 못하는 인조인간을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조인간이 먼저 에일리언을 공격하지 않는 이상 에일리언은 인조인간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조인간이라도 에일리언에게 공격당하면 손상을 입고 고장나게 되죠. 원래 기존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인조인간은 주로 인간과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비록 에일리언2에서는 인간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인조인간은 회사의 명령을 우선시하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해도 맹목적으로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자의식이 커진 인조인간은 인간을 죽이고 자신이 우위에 서려는 모습까지 보였죠. 반면 로물루스의 감독은 미디어에 강조되는 클리셰인 항상 인조인간이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도와주는 존재라면 어떨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번 영화에서 그 새로운 역할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인조인간인 앤디가 레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네요. 참고로 에일리언 로물루스는 에일리언 1과 에일리언 2 사이에 벌어진 일을 다루는 인터퀄 시리즈인데요. 영화는 에일리언 1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20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시리즈의 연결성. The whole idea behind this film was to really take it back to basics. 로물루스는 공식 에일리언 시리즈의 7번째 영화이자 에일리언을 주제로 한 9번째 작품입니다. 이 외에도 에일리언은 소설,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등장했었죠. 로물루스의 감독 페데 알바레즈는 다양한 에일리언 콘텐츠 중에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감독이 생각한 근본은 호러와 스릴러 요소를 제대로 담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에일리언 1과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에일리언 2였죠. 감독은 이 두 영화의 장점만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에일리언 1에서는 천천히 쌓여가는 공포감을, 에일리언 2에서는 수많은 에일리언을 상대하는 액션감을 반영하려고 했죠. 르네상스 정류장 세트장도 한쪽 건물 레무스는 에일리언 1의 노스트로모어와 비슷하게 지었고 다른 쪽 건물 로물루스는 에일리언 2의 헤들리의 희망식민지 복도처럼 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에일리언의 광팬인 감독 페데 알바레즈는 스토리의 영감을 대부분 에일리언 2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원래 영화 에일리언 2에는 식민지에서 아이들이 복도를 돌아다니는 미공개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감독은 이를 보고 태양도 제대로 된 삶도 없이 부모를 따라 식민지에서 살게 된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까? 저 아이들이 자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호기심이 로물루스 시나리오의 시작점이 되었죠. 또 하나의 연결점은 바로 제노모프입니다. Of the 7 crew members, only one survived, blowing the creature out of the airlock. 방금 보신 예고편은 에일리언 1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일리언 1에서 노스트로모호의 승무원이었던 케이는 페이스허거에게 임신당해 제노모프를 낳게 됐었죠. 이 제노모프는 노스트로모호에 탑승한 다른 승무원들을 죽이는데 다행히 영화의 마지막에서 제노모프는 주인공과의 사투를 벌이다 우주로 방출됩니다. 로물루스의 예고편에 계속 그걸 찾고 있다는 것을 보면 로물루스에서 또 한 번 이 제노모프가 등장할 것처럼 보이죠. 예고편에 등장한 레인이 총을 든 이 장면도 에일리언의 오마주 장면이라고 합니다. 에일리언 2에서 주인공 리플리가 여왕 에일리언 둥지를 불태우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을 모티브했다고 하죠. 레인이 들고 있는 총 또한 리플리가 소지하던 펄스 라이플의 초기 모형이라고 합니다. 전작의 디테일함이 살아있는 영화를 만든 감독 페데 알바레즈. 실제로 그는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전작의 감독들에게 조언을 직접 구하러 다녔다고 하죠. 특히 에일리언 2의 감독 제임스 카메론은
각본 단계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에일리언 1의 감독 리들리 스콧도 각본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는 영화의 전반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언을 아꼈다고 합니다. 애초에 스콧 감독은 본인도 남들의 조언을 별로 듣지 않고 혼자 시행착오를 겪어나가는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페데 알바레즈 감독도 자신의 방식대로 영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유를 주는 게 맞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제작 비하인드. 영화의 제목 로물루스는 로마의 전설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로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데요. 핵심 기업인 웨이랜드 유타니 회사는 로마 제국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도시나 강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로마 제국의 이름을 본따 짓는 경우가 많았죠. 예고편에 잠깐 비춰진 로물루스 연구소에도 웨이랜드 유타니 회사의 로고 바로 위에 신화에 대한 그림이 박혀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물루스 신화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들 형제를 이야기하기 전 이들의 할아버지인 누미토르와 아물리우스 형제에 대해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다음 세대의 복선이 되기 때문이죠. 형 누미토르는 왕으로 알바론과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동생 아물리우스가 형의 자리에 욕심을 내어 형을 쫓아내고 자신이 왕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렵게 왕위를 차지한 아물리우스는 혹시나 형의 딸이 자식을 낳아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킬까봐 형의 딸 실비아에게 무녀가 되라고 하죠. 당시 무녀는 평생 신을 모시고 살아야 하며 결혼도 임신도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비아는 신을 모시다 우연히 전쟁의 신 마르스를 마주치게 되고 둘은 사랑에 빠져 실비아는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물리우스 몰래 쌍둥이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낳았죠. 하지만 이를 알아차린 아물리우스는 신하를 시켜 쌍둥이를 티베리스 강에 버리라 명합니다. 다행히 쌍둥이는 강에 떠내려가다 암컷 늑대에게 건져서 키워지게 되죠. 이후 둘은 무럭무럭 자라 아물리우스를 벌하고 다시 할아버지 누미토르에게 왕위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도시를 세우기 위해 함께 떠나는데요. 여기까지는 사이좋은 형제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들도 권력을 탐하며 다시 한번 대립하게 됩니다. 둘은 누가 왕이 되어야 할지 다투다 전쟁으로 이어져 동생 레무스는 죽고 말죠. 살아남은 로물루스는 자신의 이름을 따 로마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로물루스 신화의 핵심은 형제가 욕심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내용인데 이번 영화에서도 그 점을 중점으로 스토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전 에일리언 시리즈 중 프로메테우스에서도 신화에 빗대어 영화에 거대한 담론을 던지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것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로물루스 편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형제 자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스토리가 어떻게 풀리는지 연결지어 보시면 한층 더 재밌으실 겁니다. 참고로 레무스는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조인간이 인간을 본따 만든 쌍둥이와 가깝다는 점에서 레무스는 앤디를 상징하는 것 같네요. 로물루스의 감독 페데 알바레즈는 외계 생명체를 초기 에일리언 시리즈와 비슷하게 연출하기 위해 에일리언2의 특수효과 팀원들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에일리언2 촬영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연출자들은 약 38년이 흐른 지금 특수효과 분야에서 각자 장애 위치에서 일하고 있었죠. 감독의 디테일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페데 알바레즈 감독은 그린 스크린을 싫어해 모든 크리처와 세트를 직접 만들었다고 하죠. 영화 에일리언 시리즈와 달리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외계 생명체 존재를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데요. 광대한 크기의 우주에 수많은 외계 행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도 충분히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지구와 120광년 떨어진 KE18b 행성의 대기에서 해양 생물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가스 신호를 감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행성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지구는 에일리언 시리즈마다 약간씩 다르게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종합해보면 지구는 점차 자원이 고갈되면서 인류는 다른 행성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24세기에 이르러 지구의 대부분은 건조한 황무지가 되었고 2381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를 떠났다고 하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실업자나 소외된 사람들이고 중요한 일은 오히려 우주와 식민지에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드디어 개봉한 에일리언 로물루스, 오랜만에 개봉한 에일리언 시리즈인데다 리들리 스콧이 제작에 참여한 만큼 너무 기대가 되는 영화인데요. 억지로 철학을 주입하기보단 에일리언 1의 공포와 2의 액션을 담아 원작 본연의 스릴을 느끼고 싶다면 꼭 영화관에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드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영화 에일리언 시리즈.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